우리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죠?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전략은 본인이 공부하는 학습 전략이에요. 맞죠? 학습 전략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학습 코칭과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4시간씩 외웠대요. 저희가 지금 열품타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열품타라고 해서 올품타라는 아이들이 학습 공부하는 그 공부 인증 앱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옳은 영어랑 결합해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저희가 열품타라고 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하는 걸 인증해서 올리는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보내드렸었죠. 저희 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 사실은 성적이 나오느냐? 100% 그렇진 않거든요. 아, 학습에도 방법이 있구나, 전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 애들한테 전략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지난번 학습 코칭 1차 이어서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7월 달에 저희가 복귀할 때 2차 학습 코칭을 합니다. 어머님들께 오늘 보여드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학생들 버전으로 해서 저희가 비슷한 학습 코칭을 할 건데요. 그거는 어머님들도 오늘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3년을 이제 이끌어 갈 텐데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오셨죠? 네. 넘어갈게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설명회는 고교 선택 설명이 아니고요. 입시 전략 설명이 아니에요. 저희 이거는 9월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그래서 왜 7, 8, 9월이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8개월 동안에 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끔 내가 도와줘야 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학생이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 설명회라고 아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있어요. 지금 고2거든요. 그 실제 친구의 사진을 그대로 따왔어요. 저희는 실루엣만 봐도 얘가 누군지 아니까. 얘 제2중학교 어딘지 아시겠죠? 장승? 전 얘기 안 했어요. 얘가 3학년 내내 평균 98점 맞았거든요. 전과목을요. 근데 이제 얘가 S여고 갔어요.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신은 9등급, 얘 때까지는 9등급이었거든요. 지금 고1부터는 5등급이지만 얘가 9등급일 때 저희는 얘가 자기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1등급 맞겠지, 이대로 공부하면 했는데,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에서 4등급을 맞았어요. 9등급제에서 4등급이니까 점수로 따지면 80점대예요. 근데 등급은 4등급 나온 거죠. 점수로만 따지면 나쁜 점수는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80점은 쉬운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현타가 오는 거죠. 등급을 받아봤을 때 맨날 A등급만 봤던 친구가 4등급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친구의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뭐가 잘못됐던 건 분명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악하기에는 이 아이는 눈앞에 닥친 수행들과 눈앞에 닥친 세특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벅차죠. 다시 말해서 학습적인 부분을 다시 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지 않게 하려면 지금 중3 아직 8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뭔가를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중3이에요. 중3은 지금 몇 년생인가요? 몇 년도예요? 14년? 10년. 2010년에 태어났어요. 2010년에 태어난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지금 같이 이제 동지이자, 지금 뒤에 막 인사하시고 난리 났어요. 동지이자 경쟁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다 동지이자 경쟁자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시점에서 중3이라서 이걸 바라보는 게 되게 목표가 뚜렷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4주 동안의 내신 준비를 보통 하고요. 지금 학교들은 교과서 2가 나오고 학습지, 그 다음에 약간의 외부 자료들이 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3 YBM이다 이런 지금 시험 범위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이제 뭐냐면 요렇게 중등영어 교과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한 과에 목표 문법이 2개씩 나오거든요. 이 문법 2개를 물론 되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법들이라서 이게 다 고등영어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딥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돼요. 상당히 단편적이죠. 단편적인 문법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능형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중에서도 동작에서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교육특보가 가면은 수능형 중학교들이 나오잖아요. 수능형으로 문제가 중학교임에도 출제가 되고 통합적인 볼펜 떨어뜨렸는데요.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중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시험을 개념을 그냥 외우면 된단 말이죠. 이제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문법의 큰 틀. 더 잘 보이시나요? 네. 고등학교 내신은요. 이 모든 문법의 전반적인 통합적인 사고력을 범위로 해요. 고등학교에는 그래서 문법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 들어온다든지 어법이,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안에서 문법을 녹여낸다든지, 그래서 어법 형태로 출제가 되죠. 이렇게 두 개씩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첫 내신 때는 전체 범위가 문법으로 나온다니까 일단은 되게 문법에서 범위에서 허걱하겠죠. 물론 이걸 다 중학교 때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거는 커버했다고 계속 그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주고 어떻게 반복,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왜 어려운데 일단 문법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펼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른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물 한 컵만 마실게요. 한번 눈을 쭉 보실 동안. 학습 코칭 세미나를 엄청 듣고 학습 코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 논문 필요한 것들은 다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가장 뭐가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했고 거기에서 저희만의 전략을 뽑아내는 게 스텝이거든요. 스텝의 첫 번째는요. 셀프 리스펙트예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필요해요. 하나씩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두 번째가 타겟팅 거세요. 목표 없으면 당연히 명문대 합격. 이게 지금 저희들의 다 공통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분명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effective strategies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효과적인 전략, 다시 말해서 공부법이에요. 이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거죠. 공부 전략이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그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드는 practice habit. 내가 내 습관을 루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영어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고 전 과목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네 가지 전략이 사실 되게 필수적인데 생각보다 그냥 열심히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명문 합격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으로 명문대를 합격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으로 얘가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밑에서부터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 짜놓은 이 스텝의 포뮬라의 첫 번째는요.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게 자존감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학습의 마음 상태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만 이게 단기 성적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끔씩 아이들 보면은 한 번 시험에 올인하고 시험이 안 나왔다.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공부를 놓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한 번 실패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다시 공부하면 할 수 있어라는 게 가장 바탕이 되어야 뭔가 장기적으로 고3까지 성적이라는 거를 낼 수 있고 결과라는 걸 낼 수 있는데 한 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환경은 어머님들께서도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어머님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되게 예민하시죠? 눈치 많이 보시고 아이들 보면은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세요. 약간 회색 아니에요, 회색? 건물도 회색, 올라온 애들도 회색, 선생님들도 회색, 선생님들 칠회색. 막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 때는 되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힘들죠. 공부 못하고
죄송해요. 공부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혼낼 때도 있고요. 옆에서 채찍질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는 우리가 만들면 애들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저희가 절대 안 하죠. 저희의 귀한 시간과 저희의 노력을 이 친구들한테 안 하죠. 11시, 12시까지 붙잡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얘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인 성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매우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 혼자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타겟팅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명문대까지 가려면, 대학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생각해야 되고 그 진로에 관련된 학과를 생각해야 되고 그 학과를 목표 대학과 연결지어야 되고 결국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인간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고민이잖아요. 어쨌든 대학은 진로 역량이거나 학업 역량이에요. 그죠? 진로 역량이거나 학업 역량인데 이 친구들이 고교 선택과 선택 과목과 연계된 학습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1번이에요. 다시요. 학습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교과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9월달에 저희가 고교 선택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선택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실컷 물어봐서 상담하고 너 이렇게 가 하는데 선생님 저 사실 일주일 만에 근데 딴 거 썼어요. 왜 이러고 와요?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항상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지 맘대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안 됐대요. 그래서 막판은 바꿨대요. 그런 똥소리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고교 선택을 잘 하고 그 선택했을 때 2학년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결정되었으면 좋겠는 거는 사실 진로이죠. 아이들이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계열로 가고 싶고 그러려면 과학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는 단기 목표라고 할게요. 장기 목표는 대학에 입학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골 세팅이 되어야만 친구들이 움직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의외로 아무 이런 것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냥 열심히는 안 돼요. 지금은 정확한 진로, 가장 1번이 진로예요. 저는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부터 현재 고1부터 세특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하신 거 세특 중요하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너무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입시에서는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들을 얼마나 잘 해나가면서 교과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진로 역량으로 얼마나 펼쳐내고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애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세특이 지금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가장 먼저 세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됐으면 이제 전략이에요. 전략은 말 그대로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은 전략. 입시는 전략 게임이거든요. 입시는 전략 게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전략도 없고 목표도 없는 고등학교 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상위권 의대 말고요. 의대 지금 지원하시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이 학습 전략에서는 크게 보시면 만약에 이 친구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특목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미 학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생기부 관리도 하고 성적 관리도 하고 독서도 엄청 하고 있고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미 학종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수능형 공부를 해야 해요. 수능형 공부. 그러니까 스키마가 뭔지 아시죠? 스키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스키마는 뇌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뇌의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연결시키고 정보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를 강화시킨다라는 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 스키마에 단련된 친구들은 공부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이 뭐냐면 이제 문학이 아닌 게 비문학 맞아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를 제외한 정보, 주장, 논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글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읽어내면서 언어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국어에서는
수능형 공부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수능에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해석력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빨리 풀고 많이 풀고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깊게 해결할 수 있느냐, 끝까지 그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주요 과목에서의 수능형 공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지금부터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내게 되지 않고 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실행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전체적인 스텝의 공부 코칭 로드맵입니다. 네, 멋지지 않아요? 제가 만든 건데 안 멋져요? 아니, 저는 약간 이거를 기획하면서 왜 웃으시죠? 진심으로 저 이번 주 일주일에 물론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든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학습 코칭에 꽂혀서 계속, 왜냐면 애들이 단어 외우는 것도 몰라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 써요. 그냥 쓰는데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을 썼는데 바로 물어봤는데 뭐지? 실화예요. 학문제를. 그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에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했던 거죠. 저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곳이니까. 다양한데 그런 예들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데 엄청나요.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부 자체에 어떻게를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영어를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습 코칭이 없이 그냥 공부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젠 정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게끔 더 다질 거고, 중3, 중2, 중1 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스텝이라는 포뮬러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같이 연구하고 선생님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아이들에게 이 방법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갈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를 이제 제가 더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엊그저께는 6시 반에 퇴근하고 어제는 또 새벽 3시 퇴근하고 거의 새벽 2시, 3시, 6시 이 패턴으로 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자고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솔직히 오늘 설명회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 꼭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1월달부터 설명회 거의 지금 매달 하고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이제 거의 잘 참석하시는 어머니들 얼굴 배울 지경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걸 하면서 특히나 제가 많이 노력하고 엄청 많이 좀 정성껏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절실해서요. 애들이 진짜 코칭이 필요한 애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텝 전략. 둘째 있으시죠? 셋째도 있으시죠? 혹시 넷째도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이거 살짝 환기 한번 시켜볼게요. 맞아요? 아니 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챗지한테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약간 이상하게 약간 조금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공부 좀 할 걸 이라는 게 1위더라고요. 지금 어머니 40대 지금도 공부 좀 할 거 후회하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뭐 통계가 있나 보죠. 웃기죠? 근데 이제 먼저 간 남편이 잘해줄 거를 70대에 후회하시는 건 너무 현타 오지 않아요? 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남자랑 결혼한 것도 30대에 후회 좀 하셨었고, 약간 저희 다 화끈하게 놀 걸 20대 때, 그죠? 다 저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빠들 볼까요? 네. 약간 채찌가 약간 이거 보지 마세요. 약간 채찌한테는 노래 잘못 난 것 같아요. 채찌. 이것만 보시고 계시지 마시고. 아빠들의 후회도 50대까지 1위가 공부 좀 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좀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게 10대든지 30대든지 50대든지 간에 이 공부라는 거,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사실 그 경험이 평생 가는 건 맞는 것 같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복잡한데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음악이나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의외로 이것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잘할 수 있대요. 근데 반면에 교육은요, 음악이나 스포츠 게임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이렇게 의도적인 연습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찬스가 다른 세계보다 훨씬 더 낮아요. 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번이 지능, 두 번째가 가정환경, 세 번째가 교육환경, 네 번째가 동기부여.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이 교육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죠? 좋은 교육 방법, 좋은 교육, 공부, 티칭, 코칭.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얘기해보면 오히려 공부가 타고나는 거다라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거 봐볼게요.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 중에서 포그라는 분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인간의 행동은 사실은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대요. 모티베이션, 왼쪽의 축을 보시면은 동기부여고요. 밑에 축이 ability, 그러니까 하기 쉬우냐 어려우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rompt, 그러니까 자극이에요. trigger라고 하죠. 이 세 개를 통해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특히 교육, 학습에 엄청나게 맞대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보면은 동기부여는 되게 잘 됐는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친구는 안 하죠. 어떨 때 행동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을 때 행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을 때. 그럼 볼게요. 동기부여는 엄청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럼 애들은 안 하는 거죠. 반대로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그리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래도 안 하겠죠. 반대로 발생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모티베이션도 되게 되어 있어.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하기도 쉬워. 이때 가장 발생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동기부여도 안 돼 있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 네 개의 발생이 되는 이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단어를 잘 못 외워요. 여기다 반영을 해볼게요. 얘가 단어를 잘 못 외워요. 그럼 얘 친구는 그냥 아유 씨 왜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잠깐만 이 친구는 세 개 중에 무엇이 안 되는지 볼까? 만약에 모티베이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상을 주고 혼내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ability가 안 됐던 거야. 얘한테 지금 어렵구나. 그럼 공부를 다시 설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그건 전문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외부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 이 자극들을 챌린지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간에 자극을 주는 거죠.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준다든지 검사를 더 화끈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집에서도 보시면 이 중에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 학습적인 결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세 개 중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 부분을 어머님들이 집에서도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극을 내가 너무 안 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공부는 사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자존감이 씨앗이에요. 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해요. 나 이번 시험은 조금 망했어도 나 다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부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해봤으면 후회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어머님들 급감하시는데 제가 한번 7월에 볼게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끄덕끄덕 어머님들만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저희 스텝 중에서 S 첫 번째가 뭐였죠? self-respect였죠. 그게 자존감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다 뭐에 관련되어 있다? 자존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야 이거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아이들에게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목표도 주고 있고요. 지금 월급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가 어려운 친구들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학원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표 설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시 공부에서는 첫 번째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사는 한국 역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진흥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에선 진흥왕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오죠. 맞죠? 진흥왕이 만든 무슨 비석 하나 있지요? 뭐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아는데 어머니들 저보다 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 무슨 비 있지 않아요? 순수비? 네. 그 순수비에 대해서 왜 세워왔고 그것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배경 안에는 또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탐구 수준이잖아요. 단편적인 지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변형해서 조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 속에 있는 지도가 스키마다. 그 스키마들을 연결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게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에서 입시 공부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물론 속도만 중요한 건 아닌데 수능에서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속도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전 감각을 통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수업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어머님도 보시면서 저희가 수업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올책에서 하는 것들 또한 뭐 탑티어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 익히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영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스키마를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스키마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반 학습과 시험 학습이에요. 다시요. 스키마 강화하는 학습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라고요? 기반 학습이랑 심화 학습이에요. 네, 기반 학습이 개념 학습이에요. 기반 학습은 그냥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우리가 기반 학습이라 그래요. 그럼 시험 학습은 말 그대로 내신을 딱 정해졌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험 학습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수업할 때도 제가 항상 수업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봐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가고 하거든요. 제가 스키마를 강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도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기반학습 세 가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반학습은 평소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애들이 뭘 하죠? 학교에서 수업 듣죠. 학원에서 수업 듣죠. 예습복습 중요하다 말씀 들어보셨죠? 왜 중요할까요? 그럼 예습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 각 잡고 딱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예습 딱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예습은 딱 5분이에요. 예습은 딱 5분으로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어머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혹시 대학교 다니시는 분? 혹은 대학원 다니시는 분? 아 그러시군요. 혹시 고시 준비하시는 분? 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저와 같이 공부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지만 크게 말하면 어머님도 아셔야 말할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습은 5분 동안 하는 거고요. 예습은 무조건 목차 기반이에요. 목차 기반 수업이에요. 우리가 목차라는 게 교과서는 다 있거든요. 사실 영어에는 크게 없어요. 영어에는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 같은 건 너무나도 목차 기반 수업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 목표를 보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수능 출제위원들은 학습 목표에 의거해서 문제를 내고요. 학습 목표 1개만을 섞어서 내면은 2점 문제가 된대요. 학습 목표 2개가 섞이면 3점 문제가 되고요. 학습 목표 3, 4개가 합쳐지면 4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에서의 입시는 뭐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지식을 아이들이 큰 로드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잡고 가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큰 그림. 조그맣게 깊게 보고 다시 앞으로 가서 전체 그림.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걸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기반 학습의 세 가지는 다시 예습과 실제 수업과 복습이다.
너무나도 어머님 때도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대로 공부하신 분 여기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맞죠? 제가 이번에 그 올품타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이대로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여전히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오답을 고치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품타를 하면서 이것까지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매칭이 너무나도 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더 자세하게 코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예습으로 수업을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과학에서 물질과 상태 변화라는 챕터를 배운다. 그게 대목차예요. 그죠? 그게 대목차고 중목차에는 물질, 제가 과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와 온도. 그게 중목차.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증발과 끓음. 이렇게 중목차예요. 그럼 대목차, 중목차를 봤는데 소목차, 오늘 배울 학습 목표가 증발과 끓음의 비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예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학습 목표가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를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선생님 수업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뭐 배울 거지? 라는 걸 아는 것과 뭐 배우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는 수업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틀린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시작할 때 어머니들께 뭘 말씀드렸죠? 오늘 설명에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아시고 들으셔야 내가 오늘 이런 거 들을 거구나, 내가 이거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설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명에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는 이 퍼센티지가 엄청 달라질 거란 말이죠.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잘하는 친구는 자기가 시험 문제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저희가 늘 말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다시 말해서 출제 너가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이 문제 왜 냈겠어? 라는 거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보라는 거죠. 그럼 증발과 끓음의 비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학교에 낼만 하죠. 왜냐면 저희가 소목차 학습 목표로 시험을 내니까. 그러면 증발은 온도 변화가 상관없이 일어나죠? 모르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끓음은 온도와 관련돼서 발생하겠죠? 까지만 할게요. 제가 뭐 과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5분 만에 학습 목차를 통해서 예습이 가능한 거고요. 예습을 잘하면 당연히 수업 때 목숨을 걸고 듣겠죠. 그 수업을 잘 들어야 거기서 선생님들 출제를 하시니까 당연히 수업의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수업을 들을 때 경청하고 필기 하라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런 저한테 혼난 애들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해도 돼요? 네가 뭔데 내 수업을 감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로? 팔짱 끼고 감상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막 학습하다가 현타가 와요. 잠깐만. 야, 나는 이미 이걸 너무 잘하는데 너는 하나도 모르면서 왜 안 적어? 그러면 그때 이게 적는 척. 근데 안 말해도 내가 말하는 거를 다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말하는 걸 듣다가 이거 적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다 적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 적는데 내가 요즘에서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내가 이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네. 그럼 그걸 적고 그걸 아니면 다 적든가.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도표화 시키던가. 아니면 다시 자기만의 언어로 한 줄로 정리하던가. 그 과정이 되어야만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감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께도 지금 저희가 종이와 펜을 드린 거예요. 네? 다 적으시기 조금 거시기 하면 필요한 것만 적으시고. 아시겠죠? 솔직히 사진 찍으시면 안 보시지 않으세요? 일주일 있다가 다 삭제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찍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시면은 일단 더 오래 가요.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제가 포스트잇 사용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저도 포스트잇을 거의 한 달에 한 통을 다 써요. 제 책상에 가면 지금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온갖 포스트잇 투성이거든요.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적는 거긴 한데 애들은 정리를 이렇게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친구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포스트잇 한 통 사서 자 수업 시간에 공신처럼 필기하도록 해. 이렇게 하시면 엄마가 왜 저러나 하겠지만 이렇게 필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요. 공부에서 가장 학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이에요. 100% 수업이에요. 간혹 영어 수업보다 영어 학원에서 레벨보다 학교 레벨이 낮으니까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거 보고 공부하다가 책을 뺏겨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의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요. 이제 예습과 수업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복습이잖아요. 이제 복습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4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어머님도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아이한테. 너 에빙하우스 망각의 곡선을 따르면 학습 후에 10분 정도 되면 망각이 시작되면서 1일만 지나도 70%가 망각이 된다던데 너는 하시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고요. 한 달 지나면 80% 이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리빅 테스트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요즘에 대치동에서 가장 빡센 학원, 그러니까 초등인데 의대 준비한 애들이 하는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대치동의 초등부의 트렌드는요. 누태 학원이에요. 누태 학원. 누적 테스트 학원. 수학도 영어도 누태예요. 생각해보면은 누적 테스트 좋지. 대치동 애들도 최상위권 애들도 못 버티고 되게 많이 나간대요. 누적 테스트 누태 학원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완전 100% 순수 이거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어려운 건데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날 저녁에 노트 정리해라예요. 그날 저녁에 공부한 거 노트 정리해서 올리는 게 지금 올품테스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저도 자극받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러닝 피라미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피라미드 학습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면 바로 저처럼 이거 나와서 PT 하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티처더스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날마다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설명하잖아요. 맨날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practice by doing, 하는 거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설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스트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중등 아이들은 그런 걸 할 시간은 사실은 없어서 잘 못하지만 마인드맵 그리는 거나 설명하는 거, 저처럼 내가 나와서 이걸 쫙 설명한다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다 있어야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시에, 가장 right 타이밍에 반복을 해야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뭐죠? 이 부분에 대한 게 뭐죠? 지금 공부 전략에 대한 거죠. Effective Strategy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S는 뭐였죠? 저희 옳은 영어의 스텝 포뮬라에서 S가 뭐였죠? Self Respect였어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자존감을 세우는 게 공부 자신감이 가장 1번이죠. 두 번째가 뭐였죠? T, Targeting Goals예요. 맞아요. 목표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뭐로 왔죠? 2로 왔어요. Effective Strategy, 공부 전략으로 온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방법은 기반학습과 무엇이 있다? 기반학습과 무엇이 있다? 시험학습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반학습. 기반학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예습과 수업과 복습으로 되어 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만 하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저도 엄청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듣고 뭐 시험 보고 저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저 나름대로 챌린지를 하고 왔거든요. 한 달 동안. 네. 목차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차가 2개가 중첩이 되면은 3점 문제예요. 목차가 하나로는 고등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거의. 목차가 적어도 3, 4개가 나와야 4점짜리 고득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해야만 이것의 큰 그림을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적으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중요성은 저희 친구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에어컨이 꺼졌나요? 아니요. 조금만 낮춰줄 수 있어요? 저만 더.
되게 중요해요.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deep and back. 네, deep이 뭔지 아시죠? back이 뭔지 아시죠? 합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합치면 deep and back. 뭐가 어렵나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물질과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는 바뀌지 않지? 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에 대한 왜 증발할 때와 왜 끓을 때 온도가 왜 끓을 때와 증발할 때는 왜 달리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거지? 왜에 대해서 계속 심화학습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앞으로. 저하고 지금 계속 앞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시죠?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지? 내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 투부정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결국 동사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내가 분사를 배우고 있는데 분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것도 결국은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중학생 애들은 여기만 공부해요. 이 섹터만 공부하니까 이 공부가 지금 이 큰 로드맵에서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헤매요. 이 정리를 해주는 게 지금 중3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필수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웠어도 정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영어, 특히 영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필수적이다. 지금 사회하고 과학 하잖아요. 중3 때까지 한 사회하고 과학은 1학년 올라가면 통합사회 통합 과목으로 공부해요. 내신 과목이고요. 이걸 공부하고 나서 2학년 때는 안 해요. 그리고 3학년 수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이 과정처럼 공부를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1학년 때 올라가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준비된 상태로 다시 이해하고 왜냐면 그거의 70%가 중학생 때 나왔던 과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걸 스키마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3 때 수능에서도 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만 하고 시험 끝나면 그냥 끝. 얘 같은 경우에 개념학습과 기반학습이 안 된 거잖아요. 시험학습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다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조시는 분 안 계세요? 약간 눈꺼풀이 약간 무거우신 분이 두 분 계셨었거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험학습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거는 어머니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시죠? 네, 시험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 시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시험을 좋아해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시험은 별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해요. 엄청 쫄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은 그냥 어차피 피할 수 있는 애들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3인데 시험 없이 대학 갈 수 있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라. 너무 상피적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몸을. 그래서 나는 시험이 즐겁고 너무 좋아.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 한번 할만한데? 해보자. 시험 잘 보면은 엄마 빵끝.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정말 시험 결과가 유유가 되는 거고요. 시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빵끝 자랑질 해보고 칭찬해보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해봤을 때 조금이라도 되면은 시험 괜찮은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없나요? 인생 자체가 테스트 아닌가요? 에브리데이 테스트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인생의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어른인 저희를 봤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나의 태도의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보지 뭐 별거 없어 해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 기술이 있어요. 암기 기술. 혹시 암기 잘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암기에 좀 타고났다.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오늘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혹시 암기를 하는 방법, 어머님들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강성태 아시죠? 강성태가 책도 많이 썼고요. 특히 영어에서 막 단어책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게 정말 많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본인들만의 암기 스킬들이 다 있으세요. 같이 한번 모아보면 되게 웃겨요. 내게 더 나아. 선생님도 너무 유치해 막 이러거든요. 제 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자, 스토리만 읽어보세요. 스토리만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메가박스에 SF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영화 19금인 거예요. 이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머리 피드어가는 게 다크스와 이랬어요. 다크스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들이 다크스와에 막 빵 터지는데 이해 못하신 거죠? 다크스와! 그래서 아쉬워서 PC방으로 갔다. 그 이 스토리만 기억해보세요. 자, 한번 저만 보세요. 메가박스에 SF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19금이어가지고 아저씨 몰래 들어가려고 아저씨가 나한테 걸렸어요.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다크스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PC방에 갔어요. 스토리 라인은 너무 재밌는 스토리죠. Mind, enjoy, give up, admit. So just stop, quick, finish. 선생님들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Practice, deny, avoid, keep, suggest, practice, consider. 뭐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왜냐면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외우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얘네만 외워.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라고 외워요. 그리고 투부정사 동에서 같이 오는 것도 외워. 이렇게 뭔가 스토리라인을 짜줘요. 근데 얘들이 외워야 되는 게 이거 하나냐고요. 영어만 외우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토리로 절대 까먹지 않을 만한 강력한 스토리를 자기 거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무식하게 다 외우면 안 돼요. 어차피 못 외워요. 그래서 자기만의 암기법을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겨요. 막 뭐 하나 요즘에 근데 챗지가 있잖아요, 어머님. 저 때는 제가 이런 거 만든 챗지가 없었어요. 근데 저 챗지한테 단어 딱 주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아, 그렇게 챗지 안 쓰세요? 맛집에다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나의 친구.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든 걸 물어보세요. 모든 거를. 생각보다 창의적이기도 해요. 물론 전문적인 결과값을 어머님들이 만들어내실 일은 많지 않으시니까 저보다는 그러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가끔씩 위로도 해줘요.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법에 암기학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국어는 언어 과목이잖아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개념보다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하는 게 문제들 푸는 거 좋고요. 수학은 압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STEP에서 STE까지 온 거죠. 공부 전략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잘 세워서 내 학습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날 정리해서 복습 노트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설명하는 거 혹은 마인드맵 그려보는 거에 복습을 또 시킬 거고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문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해력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과목은 국어가 아니에요. 영어예요. 고2에서 모의고사 90점 이상의 해석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글을 읽어도 선생님 다 해석했는데요. 지가 한 말을 지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해력이 안 돼서 그래요. 문장도 그런데 그 글 전체를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하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의 바탕은 문해력이거든요. 저는 혹시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매일 국어 같은 거 되게 있어요. 매일 국어 학습하는 거. 비문학 한 장씩 푸는 거. 그런 거 지금이라도 시키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시키세요. 국어 학원 다니면요. 국어학원 선생님한테 좀 상의해보세요. 매일매일이 중요하거든요. 비문학을 매일 풀어내야 돼요. 비문학을 매일매일. 어차피 학원에서 영어는 수능 지문을 매번 푼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특히 국어에서 애들이 국어를 소홀히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매일 훈련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8개월 남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 3월달 내년 3월달 시작하면은 정신없이 바쁘시니까요. 자, 그리고 결국엔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습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걸 어머님들도 아시죠? 저는 지금 40년 넘게 매일 아침 운동하기가 습관이 안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1인으로서 습관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 습관, 그리고 기본적인 습관을 관리해주는 게 저희가 이제 OSB를 매일 하고 있어요. 저희 심지어 3층에다가 충격 먹으라고 OSB 전체 반 결과를 붙여놨어요. 네, OSB가 이제 옳은 student behavior예요. 성적이 아니라 책 갖고 왔니? 출석 제대로 했니? 결석 안 했니? 책 다 갖고 왔니? 이거예요. 유치하죠? 근데 빨간 불인 친구도 있다요? 죄송해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영학원에서 탑반과 어드반을 지도하고 있는 이수지 강사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저희 아이들 머스트 특강에서는 아무래도 오른영학원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반이기 때문에 고2 정도 되는 실전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현재 수업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수능 유형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형을 한 곳에 모아놓은 모의고사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재가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쓸 특강 교재고요. 난이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2 정도의 모의고사 수업인데 아이들이 3월 달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보는 시험이 전국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시험이어서 조금 긴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조금 오히려 어려운 것을 다루고 시험장에 간 아이들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탑반과 어드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어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업 특징을 잠깐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테스트를 준비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그 직독직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수능이라고 하는 특수한 테스트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그 유형이 있죠. 수능만의 특수한 그 유형을 각각 다른 유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요령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끝까지 마킹까지 하고 나오는 데는 실제 시험 환경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충분한 연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한 지문 안에서도 조금 읽지 않아도 되는지, 스킵을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좀 빠르게 스캔해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 단서를 정확하게 배워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두세 문장 정도 읽고 정답을 연결하는 훈련을 할 건데, 저희가 특히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수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거를 정답으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패러프레이징해서 이제 답 찾는 그런 연습까지 할 거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들 수능에 나오는 단어, 표현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연계 수능 지문 있죠.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 그런 것들. 아이들이 특히 이제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아이들은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매 시간 28개 정도의 지문을 다루게 되고요. 저희가 10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특강이 끝날 때쯤에는 한 280개 정도의 수능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한번 보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실제 제가 탑티어 모의고사도 이제 진행하고 해설 강의도 매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어쨌든 정답을 잘 맞춰서 마킹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테스트 과목인데 지문 하나를 5분, 10분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지문이 이렇게 있죠. 아이들이 윗부분을 읽죠. 그리고 중간을 또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을 때쯤 제일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읽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또 다시 올라가요. 또 읽죠. 자, 읽었던 데를 계속 무의미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 과목에서 시간이 일단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뒤에 문제는 거의 이제 찍다시피 하고,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마킹하는 것도 이제 버거워서 이렇게 줄 세우고 이제 시험장을 나오게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직독직해나 이제 어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오른영어원에서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시험 환경과 같은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험 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첫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3월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발췌해서 그것이 그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제 원장님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내신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중학교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3월 모의고사도 지문이 많은 학교는 10개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미리 공부하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가뿐하게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리아입니다. 여름방학 특강 수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 대형 학원에서 중1부터 고3 수능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시험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지고 출제 의도를 읽어내며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식 접근이 아닌 논리적으로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기반의 독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3월, 6월, 9월, 11월에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곳이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아이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사고방식과 지문을 바라보는 기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교재는 EBS 2025년 고1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은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한 21년도부터 24년까지 총 4개년치 학력평가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로 사용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출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시험 지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긴장하고 집중해서 문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복습 테스트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단어와 구문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변형 문제를 통해 지문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키울 수 있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출제 방식과 사고 흐름까지 연결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처럼 누적된 읽기와 훈련이 중요한 과목은 겨울방학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이 훨씬 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내는 힘을 키워야
학력평가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기출문제에 익숙해지고 실제 시험에 강해지는 실전 독해 수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예비고1 어휘특강을 맡게 된 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영어 강사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영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중3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휘학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맞닥뜨릴 무수한 영어 단어들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이번 특강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3 레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휘력과 문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어휘력은 단순히 뜻을 암기하는 단어의 양을 늘리기보다 각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휘를 안다라고 하면 그저 뜻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안다는 건 다음의 8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단어의 철자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왔던 학습이죠. 뿐만 아니라 단어의 접두사, 어간, 접미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단어의 형태를 보고 의미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뱅크라는 단어는 은행, 돈을 넣다, 거래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어, 반의어, 계층 구조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문법 구조의 어느 부분에 적합한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처럼 하나의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들과 자주 조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다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단어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은 성남고, 숭의여고, 당국고의 2025년 올해 영단어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성남고는 단어의 영영풀이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숭의여고는 각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당국고는 각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를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뜻을 암기한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단어를 깊이 있게 공부했을 때에야 비로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특강에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수업이 아닌 접두사, 어근 중심의 확장 암기, 품사를 구별할 줄 알고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암기하는 수업, 마지막으로 구문 속에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훈련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올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볼 건데요. 그 시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4회차 수업이라고 하면요. 직전 수업인 3회차 수업 단어의 70%, 그리고 1, 2회차 때 배운 단어 30%를 조합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습하면 이 단어들이 아이들의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기가 쉽겠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시험을 통해서 집중 관리도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워드마스터 고등 어원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교재가 단어의 의미 설명, 예문, 기출문제 응용까지 한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함 없이 단어 공부에 몰입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이 정도의 질문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어드레스가 원래 주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설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satisfy라는 동사의 형용사형도 기억하는지, 솔리드가 단단한이란 뜻인데 솔리드 골드하면 순금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쉽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 독해, 문법, 서술형까지 성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특강 때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